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입니다. 이번 방송 시간에서는 성공 전략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 정말 재밌고 정말 귀를 쫑긋 세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참 얘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영학에서도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가장 잘하는 사례를 모방하는 거, 뭐 벤치마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성공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마인드와 습관과 전략을 배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걸 듣고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 위인전을 읽어주면 참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인전 안에는 위인들이 가졌던 큰 꿈,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인전에는 나쁜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에 무의식중으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배어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좀 더 우리가 뭐 공부해라 몇 점 받아라 이걸 넘어선 어떤 그런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하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오늘은 이 성공하신 분들을 통해서 과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전략과 특성이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첫 번째 공통점이 바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객의 마음, 결국 돈을 지불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은 뭐 상품을 만족시키든 아니면 서비스를 만족시키든 아니면 기타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고객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로 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성공 비결.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경영자 마인드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먼저 경영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아니 뭐 창업해가지고 내가 사업해서 사장 되면 나도 다 경영자지 뭐 경영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경영자가 가져야 될 몇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덕목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투자와 전략과 수익에 대한 마인드예요. 이 경영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근데 우리 그 주변에 보면 투자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는 했는데 손 놓고 앉아서 기다리면서 돈은 누가 딴 사람이 벌어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모름지기 경영자라고 한다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데까지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그 모든 그 전략이라든지 실행에 대한 것도 본인의 책임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오케스트라의 어떤 지휘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컨설턴트가 책을 썼어요. 그 컨설턴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기업이 구멍가게인지 구멍가게가 아닌지는 그 종업원 숫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당신이 수백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어도 당신은 구멍가게 사장일 수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당신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느냐 아니느냐에 있는데 당신 손으로 전부 다 해야 된다라면 당신은 아직까지도 프리랜서나 구멍가게를 못 벗어난 거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불과 종업원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정말로 이 그 종업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적합한 일을 주고 그 사람들의 동기 유발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질을 가진다면 당신은 훌륭한 경영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하는 것은 뭐 바이올린이 혼자만 잘났다고 계속 소리를 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북이 계속 혼자 치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야 될 때와 들어갈 때를 잘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자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경영자의 세 번째 특징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우리 특히 이제 소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대전제죠. 그래서 내가 돈을 넣었으니까 내가 먼저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먼저 희생한다는 거의 개념은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고객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 고객의 만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업원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거래처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가 장사하고 있는, 내가 사업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수익이고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은 이제 성공한 경영자들은 하고 있는데요.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집에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술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여름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술을 배달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늦게 왔어요? 저기 갖다 놔요. 이 그레처를 대하는 마인드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람이 소주 그 통을 들고 오면 쫓아나가가지고 같이 받아가지고 오고 하다못해 차가운 그 소주라도 한 잔. 그러면 그 사실은 배달하는 사람이 그 입소문에 그죠? 그 종달새처럼 그 집주인은 정말 사람이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거기에 어떤 장사를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그 집에 어떤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성공한 이제 분식집으로 성공한 사장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점포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점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분들이 딱 그 동네에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동네에서 다 소비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목동에서 점포를 열었어요. 그러면 일부러 그 인근에 있는 점포에 가서 머리 색깔을 바꿉니다. 염색을 한다든지 또 뭐 안경을 맞춰야 되면 일부러 그 집에 가서 맞춰요. 사과도 일부러 거기에 있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내 경쟁자도 있지만 많은 눈들이 나를 보고 있고 그 눈들이 우리 집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려주는 또 진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그레처를 생각하는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죠. 나한테 가스 배달하러 오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가스 배달하는 사람은 우리 집만 오겠습니까? 이 집 저 집 다 배달을 하죠. 그러면 진짜 따뜻하게 밥 한 그릇이라도 먹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해서 주변에 또 좋은 소문을 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경영자의 마인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런 세 가지 마인드를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이제 그 창업 시장을 보면 한동안 참 막걸리 전문점이 떴었죠. 근데 지금 1, 2년 만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 제주도에 막걸리 전문점이 10몇 개가 생겼대요. 근데 지난해에 그 10몇 개가 전부 다 다른 업종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업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창업 현실을 보면 쉽게 시작하고 안 되면 쉽게 바꾸고 쉽게 접어버리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한 사업가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창업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뉴욕에서 레스토랑 사업가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오래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도 그분이 냈던 그 레스토랑 중에 문을 닫은 점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그 뉴욕의 어떤 매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베스트 레스토랑으로 랭킹이 돼 있고 정말 성공한 사업가로 이제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인데 처음에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연봉을 높게 받고 잘 하다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삼촌이 이제 너 변호사 시험 왜 준비하냐 그랬더니 그냥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런 대답이 어딨냐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나는 음식 좋아하고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맛집에 가는 거 좋아하고 그랬더니 그걸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그걸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음식점 준비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음식을 배운 거예요. 음식을 배운 거고 두 번째로 한 일이 식당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 서빙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음식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 유명한 레스토랑에는 주방에 함부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허드렛 일을 뭐 설거지하고 닦고 이런 일을 몇 개월 동안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맛집들을 탐방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 또 이 유명한 맛집들을 돌면서 그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뭔지 이런 것들을 탐방을 했어요. 거의 한 준비하는 데 2년 가까운 시간을 소비를 했어요. 그리고 음식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음식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그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철새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왜 정치에도 뭐 철새 정치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철새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자 했던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분은 경영에 대해서도 배우고 서빙도 해보고 음식도 배우고 뭐 진짜 주방에서 일도 해봤는데 이분이 경영자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자기가 주방에 서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 경영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흔히 우리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장이 이렇게 탁 무게 잡느라고 카운터에 나와 있고 일본 사람들은 장인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주방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의 장인 정신이 없다고 사실은 좀 이렇게 비난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세월이 변했어요. 이제는 그 음식점이라든지 작은 점포도 기업형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철저한 경영 계획 하에서 과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경영자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주인이 이 음식 하는 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조금 있다면 오히려 그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음식은 이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계획을 수립하고 과학적으로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또 고객 관리라든지 마케팅 전략 이런 걸 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오래된 준비, 그러면서도 경영자로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딱 버리고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췄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피부 관리를 잘한다고 꼭 피부 관리만 하고 있으라는 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수많은 분들이 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음식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이 장업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를 잘하는 거하고 정말 경영을 잘하는 거하고는 다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기업은 사장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장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해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쟁력 있는 투자입니다. 경쟁력 있는 투자. 우리는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자본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먼저 생각하죠.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떼놓습니다. 망할지도 모르니까. 그죠? 조금 떼놓고 요 조금 남는 돈 가지고 아주 옹색하게 점포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업을 하죠. 근데 꼭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이죠. 내가 내 자본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만하게 그냥 대충 꾸며가지고 인테리어도 대충 하고 뭐 투자도 대충 하고 해가지고 하는 건 그건 내 마음이죠. 소비자들은 어떤 데를 가겠냐는 거죠. 소비자들은 자기가 만족하는 점포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자, 제가 참 외국에 많이 다니는데 나가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음식점들은 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현지에 가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한국 관광객들을 받아서 영위하는 곳이 많이 있고 현지인들을 고객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게 심해요. 근데 일본의 음식점들을 가보면요. 일본의 음식점들은 참 이렇게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음식도 정말 그냥 음식이라고 해서 음식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정말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이 많이 고객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일본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고객으로 오고 또 거기에서는 중상류층들이 찾아오는 그런 음식점으로 그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뉴욕에 있는 요즘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지 간에 스시 레스토랑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갔을 때도 다른 음식점들은 다 아닌데 그 스시 레스토랑 앞에는 그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 스시 레스토랑이 뉴욕의 유명한 스시 레스토랑들을 찍어가지고 이제 자기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운영하는 그 스시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서는 싸구려 식당 뭐 이렇게 그냥 이 서민층들이 가는 식당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스시 레스토랑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인테리어도 좋고 또 음식도 그렇게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상류층들이 가는 정말 특별한 외식 장소로서 그걸 받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더 이렇게 기업가 마인드와 철학이 있는 분들이 와서 한국 분들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거를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제 써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물론 이제 내가 생계형 창업이기 때문에 아주 작게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좋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거 못지않게 나이가 아니라 고객이 뭘 원하는가를 보고 경쟁력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조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때로는 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동업을 한다든지 공동 투자를 한다든지 또 내가 너무 내 자금이 모자라는 그런 업종을 보고 거기에 경쟁력에 못 미치게 장업을 하기보다는 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죠. 우리 그 대학 뭐 입시해서 지원할 때 하향 지원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가서 하향 지원을 해서 거기서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걸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음식점 분야나 이런 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얘기하는 공통적인 이제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전략 중에 하나는 영혼이 깃든 서비스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혼이 깃든 서비스와 배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서빙을 할 때 이 서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서빙하는 거는 뭐 금방 배울 수가 있죠, 사실. 그죠? 습관이 몸에 배느냐 안 배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누구나 금방 배울 수가 있는데 서빙하는 방법은 누구나 금방 배울 수가 있지만 정성스럽게 서빙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혹시 이렇게 이분이 좀 자세가 이렇게 불안정한데 혹시 이분의 옷에 닿을까 봐 살짝 배려해 주는 거죠. 배려하지도 않아도 되지만 이분을 생각해서 배려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굉장히 기술적인 겁니다.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음식점에 가보면 얼마 전에 제가 전주에 내려갔는데 콩나물 국밥집에 갔어요. 꽤 유명한 콩나물 국밥집에 갔는데 그 중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서빙을 하는데 음식을 이렇게 여기서 툭 던지니까 음식이 상에서 미끄러져 쭉 오니까 거기 같이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장업 쪽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처음 음식점을 차렸을 때는 가급적이면 한국 사람들을 그 종업원으로 쓴대요. 이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자기가 이제 환경이 그러니까 좀 마인드가 있는데 조금 교포분들은 그런 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카운터에 사람이 있을 때도 카운터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인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주인이 없다면 한국인들이 가급적이면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 깃든 서비스와 배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고객의 입장을 배려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 항상 서비스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죠. 이 서비스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수비보다는 공격을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예약이 들어왔어요. 예약이 들어왔는데 내일 7시에 예약을 하고 싶다. 고객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예약이 그 시간에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말고 어머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 시간에는 예약이 이미 찼는데 혹시 그 다음 시간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최우선으로 좋은 시간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 음료라든지 조그만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접을 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손님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손님이 다시는 내가 이 집에 안 올 거야.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아이고 그래 너 없어도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 같은 손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그 순간에 정말 죄송해서 어떡하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참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다음에 진짜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가 정말 잘해드릴 테니까 다음 기회에 꼭 한번 필요 없어. 그리고 가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가끔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죠. 필요 없어. 그럼 서로 필요 없어. 그러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참 성공이라고 하는 게요. 알면서도 못하는 게 성공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내가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게 참 인격을 다스리는 일이구나라는 것도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영혼이 깃든 서비스와 배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려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을 배려해 주려면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막 해주는 게 배려인가요? 그건 아니죠. 남을 배려해 주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말을 일단 붙여봐야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돌멩이를 뒤집어 봐라. 우리가 시냇가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뒤집어 보면 그 밑에 그 유충들이 있습니다. 생선의 물고기의 유충들이 있는데 이 돌멩이를 뒤집어 보면 그게 있는 줄 아는데 이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모르죠. 일단 뒤집으면 유충들이 있고 그죠? 어떤 물고기가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를 전문가들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왔나 보다, 먹나 보다, 가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말을 걸어서 이 사람이 지금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죠? 또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근데 뭔가 저 사람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마침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점포 운영에 관련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 내용 중에는 참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판매해라, 상품은 어떻게 해라, 매장은 청결을 어떻게 관리해라,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매일 아침에 점포 앞을 썰어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양로원을 방문을 해라. 또 중매를 서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죠? 중매라는 것은 이 집 딸하고 저 집 아들하고 내용을 알아야지만 사실 중매를 설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라는 거죠. 이거는 비단 이때 작은 점포 사업뿐만 아니라 내가 영업 세일즈맨이든 또는 아니면 내가 어떤 직무에 있든지 간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성공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공동체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고객이 왔다 갔다 하면 그 고객이 그냥 돈으로 보여요. 아이고, 한 명 4,000원 들어왔네. 아이고, 1,000원짜리 김밥 들어왔네. 그죠? 아이고, 저 사람은 비싼 거 사주고 30만 원짜리 고객이네.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객을 그냥 보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나를 찾아오는 고객의 반경이 있습니다. 일단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내 공동체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나한테 가족이 있죠.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족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또 다른 가족이에요. 뭐 국내의 모 기업이 이제 그 기업 이미지 광고를 할 때 또 하나의 가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내 공동체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럼 내 공동체로 생각하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내 공동체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 식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는 싸이월드 같은데 미니 홈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고객에 대한 정보를 다 등록을 해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성공했던 그 사업가 사례를 미국에서 레스토랑 사업에서 크게 성공했던 사람의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지금도 이제 중앙에서 자기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아침에 출근하면 예약자 리스트를 봅니다. 예약자 리스트를 보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약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매장에 전화를 해요. 누구누구 뭐 예를 들어서 케이트 씨가 오늘 그 매장에 오는데 그분한테 샴페인을 한 병 무료로 선물을 해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내 가족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객의 정보를 그냥 단순히 이름만 알고 뭐 1,000원짜리 고객이구나 10,000원짜리 고객이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알고 배려를 해주고 고객 정보를 관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내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분이 무엇에 불편해하는지 그죠? 중기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죠. 작은 사은품이나 선물을 주면서 지금 이분이 불만족하는 게 뭔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매를 서준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객을 내 공동체를 생각해가지고 고객을 내 가족처럼 관리해주고 때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 그 고발하는 프로에 들어갔더니 막 어떤 피부 관리실에 대해서 막 불만을 써놨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멀리서 사는데 그 집이 이제 그 강남에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비가 오는 날이라서 막히다 보니까 많이 늦게 도착을 했는데 중간에 내가 좀 늦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비 오는 날은 빨리 닫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우리 그 상권이나 입지가 나쁜 데서 사실은 고객도 별로 없는데 참 이렇게 알차게 이렇게 영업을 잘하고 잘 먹고 사는 그런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 또는 이제 미용실이나 이런 곳들 보면요. 단골 고객한테는 특별히 내 원칙이 아니라 단골 고객의 원칙에 맞춰서 내가 운영하는 거 보세요. 밥도 좀 더 주고 그죠? 뭐 원하는 것을 더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건 마치 우리가 이제 한 가족으로서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자녀가 실수했다고 자녀를 버리나요? 그게 아니죠. 자녀들한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해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해주는 것처럼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마인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이제 컴퓨터 탁상 그 인쇄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한 2장짜리라도 우리 점포 소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점포 소식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뭐 초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아파트 단지 주민이나 분녀회 같은 데다가 뭐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그 추천 뭐 쿠폰 같은 거 어떤 초대장 같은 걸 보내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진 그런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성공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 전략, 성공 마인드에 대한 어떤 총정리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